네, 두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방역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런 그림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주의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최소 1m 거리두기, 그 다음에 손 씻기, 그 다음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팔꿈치로 입 가리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환기, 그리고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백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두 번째,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 세 번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기. 그리고 네 번째,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하기,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러한 수칙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칙은 이제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입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비말에 의한 전염이 가장 주된 전파 경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말에 의한 전염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그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m 이상 거리를 두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최소 1m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는 6피트라고 해서 약간 1.8m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2m라고 약간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 좀 더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2m 이상 거리를 유지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될지 이제 상황별로 권고하는 마스크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이제 발행하는 마스크가 이제 보건용 마스크가 KF94와 KF810 있죠. 근데 이제 의료 관련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KF94의 가장 높은 수준을 방어해주는 마스크를 써야 되겠고요. 그 외에 N95 마스크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나 건강 취약계층, 기저질환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이제 혹시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일반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권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 상황에서 타인 접촉이 잦거나 실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이럴 때도 일단은 먼저는 보건용 마스크를 추천을 권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마스크가 없을 때는 천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 외품 마스크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어떻게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좋을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크기에 잘 맞는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잘 밀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밀착도가 높은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주된 경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코를 잘 덮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답답할 때 이렇게 코를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쓰면 마스크를 쓰는 의미가 많이 쇠퇴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또 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요. 또 마스크를 만지게 된 손을 씻어서 손을 통한 그런 오염을 방지를 해야 되고, 또 마스크를 자주 만졌다면 또 그 이후에 손 소독을 하거나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밀 시설이라고 말하는 밀폐, 밀집, 밀접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걸 권고를 하고요.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도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동일 내에 한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요. 혹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이제 호흡곤란이라든가 어지럼, 두통 등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개별 공간이나 다른 사람하고 거리 두기가 가능한 그런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에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사용 후 벗을 때는 앞면에는 가급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서 벗고 보건용 마스크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면으로나 천으로 된 마스크의 경우에는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권고 사항은 모든 실내에서 착용해야 되고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그런 거리두기에 관계없이도 집회나 공연, 행사 등 그런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을 보면은 집이나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하고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하지만 가정에서도 이렇게 어르신이라든가 기저질환자라든가 고위험군이 있다면은 또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실외에서 다른 사람하고 2m 이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또 예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음식을 섭취한다던가 수영, 목욕, 세수, 양치 이런 병원에서 검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또 마스크 착용 시에 호흡이 어려운 그런 사람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칙은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해소한다입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 발열이 안 생길 수도 있다고 했죠. 호흡기 증상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본인의 몸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외출이나 등교나 출근을 삼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또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라든가 기타 증상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조기에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삼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검사 받고 나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모임에 가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종종 보았는데요. 그런 거를 자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질병으로 진료를 보아야 될 경우에도 본인이 그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는 걸 미리 알리고 다른 일로 다른 질병으로 진료를 보기 전에도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갑자기 급하게 악화돼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119 구급차를 이용해야 되겠고 그때 또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를 하러 방문할 때는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하겠고요. 세 번째 수칙은 이제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인데요. 이전 시간에 세 가지 접촉 감염의 경로가 있는데 전파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접촉에 의한 거였죠. 그래서 접촉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주 손을 꼼꼼히 씻고 또 기침할 때는 손에 침방울을 묻히지 않게, 손에 묻으면 또 그걸로 다른 곳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가급적 반드시 옷소매로 이렇게 가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 것도 막고 또 다른 곳에 전파되는 것도 막기 위한 거고요. 식사 전이나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해야 되겠고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신체 접촉, 악수를 한다거나 허그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삼가야겠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감염 관리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손 씻기 6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그 다음 두 손 모아서 손가락, 엄지, 그 다음에 손톱 밑 이렇게 6단계로 하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줄여서 바등, 깎아, 엄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씻지 말고 이제 이런 것을 머리 염두에 두면서 또 기간은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물과 비누로 씻는데
30초를 또 세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30초를 세는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인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2번 정도, 보통 빠르기로 부르면 30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부르기 지겨우시면 1절은 한국말로, 2절은 영어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수칙은 이제 환기하고 소독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 있는 그런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환기를 통해서 낮춰줘야 되겠고요. 또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그 표면을 소독을 해서 또한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최대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1일 3회 이상 하자, 주기적으로 소독하자입니다.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오전, 오후 각 2회 이상 이렇게 환기를 하도록 하고요.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기가 아니고 기계 환기를 할 때는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고요.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가능하면 자연 환기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손이 자주 닿는 그런 공간은 깨끗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또 공용 물건 같은 것들은 매일 최소 1회 이상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개인 보호구를 장갑과 마스크, 방수 앞치마 이런 걸 착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독제와 물, 걸레, 일회용 천, 폐기물 봉투,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제를 알맞게 희석해서 준비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천으로 닦는다는 것입니다. 스프레이 제제로 소독을 하는 것은 그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또 그 스프레이로 인해 가지고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 소독에는 적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닦아서 소독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소독제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걸 보시면 70% 알코올이 있으면 그걸로 쓰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가정에서 락스가 다들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 락스, 차 염소산 나트륨을 적절히 희석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때 희석하는 농도는 0.1% 또는 1000ppm인데요. 일반 가정용 락스가 5% 락스라면 거기에 보면 이제 써 있습니다. 5%인지 어떤 거는 4%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5% 락스라면은 1대 50으로 희석하는데 물 1리터에 5% 락스 20ml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4% 락스라면은 25ml를 섞어서 소독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독제를 보실 때 이제 환경부 승인된 건지 또한 신고된 제품인지도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5수칙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같이 극복해야 되고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영상으로 미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주변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다든가 격리자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사회적 낙인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공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그것을 공유하고 몰입하는 그런 것은 이제 삼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SNS나 그런 동영상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좀 공식적인 자료에 의지하시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이렇게 의지하고 나누는 것은 삼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검사 방법은 이제 크게 관련 검사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핵산 증폭 검사, 우리가 PCR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이 확진 검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가 있습니다만 이건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항체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진단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 검사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관련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R은 이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증폭시켜 가지고 검출하는 것이고요. 적은 양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검출 가능하고 또 혹시 회복된 후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검사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검출하는데 이거는 가장 감염성이 높고 가장 증상이 활발할 때 그럴 때 주로 양성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체는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 면역 반응을 검출하는 것이고 이거는 초기 진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검사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회색빛을 띠는 그래프가 PCR 검사가 검출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잠복기부터 이제 그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또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도 좀 한참 뒤까지도 PCR 검사는 검출될 수 있고요. 빨간색이 이제 신속 항원 검사가 검출되기 쉬운 그런 시기인데 이거는 증상 나타나기 직전이나 직후, 그래서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 때는 비교적 검출이 잘 되는데 그 외의 시간에 좀 시간이 지나고 했다거나 할 때는 무증상이거나 할 때는 굉장히 이제 민감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항체는 일주일 이상 경과를 지나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검출까지 되려면 뭐 최소한 2주 정도 있어야지 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체 검사를 하는 거는 이제 이미 그 바이러스 질병이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떤 역학적인 그런 관계도 다 끝나고 나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진단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항원하고 항체가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최근에 그 청해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분들도 항체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항체 검사를 하고 음성이라고 해서 좀 조치가 늦어졌었는데요. 항원인은 이제 우리 몸에 침입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기타 우리 몸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물질이 이제 항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항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그 관련된 물질은 항원이죠. 이제 그걸 검출을 해야 되는 거고 항체는 나중에 생기는 우리 몸에서 반응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고 나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고 나거나 그래서 반응하는 물질이 항체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PCR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요. 비인두, 구인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코 안에 더 깊이까지 이제 넣어가지고 도마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구멍 안쪽에도 깊이 넣어서 도마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래가 있는 경우에는 가래를 뱉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산이라는 걸 증폭시켜서 검출하는 건데요. 핵산이란 거는 이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 세포에서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있고 DNA하고 RNA가 이제 핵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라고 했죠. 예. 이것을 증폭을 막 여러 배로 이제 많이 생기게 해가지고 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이 있더라도 증폭을 시키기 때문에 검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민감도와 특이도가 매우 높아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이제 진단검사 예약해서 6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채취할 때마다 검사 기계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검체를 모아서 한 트레이를 채운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좀 그런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은 다음에 또 핵산을 추출해야 돼요. RNA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또 PCR 장비에 들어가서 증폭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외에 뭐 전달하거나 처리하거나 검사 결과를 정리한다거나 그런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러프하게 한 6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덜 걸릴 수도 있고 또 간혹 비특이 반응이 생긴다거나 재검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PCR을 우리가 하는 PCR은 이제 리얼타임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PCR인데요.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붙은 이제 리얼타임이라는 거는 실시간이라는 건데요. 이제 과거에는 PCR을 다 증폭시킨 최종 산물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보는 걸 했다면 최근에 이제 개발된 PCR은 다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정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퀀티티브 PCR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RT가 또 붙죠.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는 거는 역전사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RNA는 한 가닥인데 우리가 증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닥 DNA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한데 그 과정을 역전사라고 해서 그것을 RT라고 합니다. 그래서 RT-PCR 할 때 RT는 역전사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뭐 줄여서 RT-PCR 또는 RT, 퀀티티브 PCR, 뭐 리얼타임 RT-PCR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채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이러스 RNA들을 추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역전사 과정, 뭐 그게 넣어서 온도 조절을 해서 이것을 계속 더블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더블링을 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빨간색처럼 바이러스가 존재를 했다면 계속 더블링이 돼서 저렇게 그래프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 컷오프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저희가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결과를 CT 값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아마 일반인들은 그 양성인지 음성인지 보고될 때 CT 값을 받아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병원 기록에는 남아 있는데요. CT 값이라는 거는 그 바이러스 농도가 낮을수록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수록 수치가 낮고 바이러스 농도가 낮을수록 수치가 높습니다. 이제 반대되는 건데 바이러스가 많이 있다면 농도가 많다면 증폭 사이클을 조금만 돌려도 이미 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치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36이다, 36 안쪽이다. 그러면 저희가 양성으로 보고를 한다든가. 그거 이제 36이냐 뭐 40이냐 이거는 시약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36 안쪽으로 검출이 되면은 양성으로 보고 또 유전자 두 가지나 세 가지가 검사를 하는데 그때 다 이제 두 가지나 세 가지 다 검출이 돼야지 양성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성으로 보고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미결정이라는 보고를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확진자가 신한이 미결정이 났다면은 다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다시 검사해도 또 미결정이라면은 그런 분들은 다시 채취를 해서 검사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 미결정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기확진자가 아니라면은 다시 채취를 하러 이제 병원을 방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은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미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두 유전자 중에 하나만 나올 수 있고 아주 수치가 아주 애매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미결정이 될 수 있고 또 음성도 나올 수 있는데요. 확진자가 질병에서 회복된 후에도 그 잔존하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됩니다. 워낙에 PCR이 민감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장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저는 4개월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염되고 나서 10일 이후에 검출되는 그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배양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배양은 이 바이러스가 자라느냐 안 자라는데 그런 바이러스는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만 해도 이제 회복 이후에 음성으로 전환되는 걸 보기 위한 검사를 많이들 하셨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검사를 권하지 않고 일상생활로 회복하라고 혹시 양성이나 미결정을 할지라도 회복 후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응급실에서 하는 PCR 검사인데요. 응급 선별 검사인데 이거는 통상적인 그런 PCR보다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1시간 이내 결과를 알 수 있게 했는데 응급 상황에서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확진 검사랑 높은 일치도를 보이지만 아무래도 약간 낮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기 때문에
이걸 확진 검사를 인정해 주지는 않고요. 여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다시 확진 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응급실에 방문하게 됐을 때 이런 검사를 하겠다고 이제 의료진이 얘기 설명하는 것을 아마 들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속항원 검사는 이제 빠르게 진단 가능하고 뭐 자가 검사가 가능하지만 민감도가 이제 PCR에 비해서 낮죠. 민감도라는 거는 그 양성인 환자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확률, 그러니까 뭐 정확도라고 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는데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이러스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민감도가 낮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실에서 조금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도 바이러스 농도가 낮은 경우, 우리 CT 값이 이제 25 이상, 30 이상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이나 증상 수일 이내에 바이러스 농도가 높을 때는 이제 검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되고 확진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 뭐 재외국민분들도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맞을 수 있겠고요. PCR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빨리 격리를 한다던가 좀 더 빨리 조치를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아주 신뢰할 만한 거는 아니고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양성일 때는 반드시 PCR로 확인해야 되고, 음성이라 할지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PCR 검사를 꼭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인데요. 바이러스 농도가 이렇게 아주 높을 때만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키트를 사용을 할 수 있죠. 약국에서 이제 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의료진이 할 때는 이렇게 비인도 깊이 집어넣어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자기 걸 할 때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비강, 콧구멍 안에서 수압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겠고요. 이제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검사를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C하고 T라는 게 있는데, C는 컨트롤입니다. C가 안 나오면 검사가 안 된 거고요. T는 테스트입니다. T가 나오면은 양성인 거고, T가 안 나오면 음성입니다. 컨트롤도 안 나오면 검사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체는 혈액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재외국민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이게 항원인지 항체인지 이제 모르실 때, 그러니까 구하기는 하셨는데 이런 키트를 구했는데 항원인지 항체인지 잘 모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혈액으로 하는 건 항체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IgG, IgM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이 이제 항체 검사입니다. IgM은 이제 최초에 만들어진 항체인데, 코로나는 IgM하고 IgG가 이제 비슷하게 좀 증가한다고 아까 보셨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 사실 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왜 하냐면 중국 입국자한테 이 검사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사람한테 한해서 지금 IgM 검사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gG는 이제 면역 반응을 담당한 항체인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 감염됐을 때 IgG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백신 접종 후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지만, 백신 접종 후에 내가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하는 검사로는 지금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의 민감도가 아직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요. 꼭 항체가 생겼다고 중항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또 없다고 해서 그 다음 조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키트로 하는 것 말고 또 장비로 하는 정량 검사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감염 후 면역을 보는 항체랑 그 다음에 또 백신 면역 본 항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검사에 대한 유의사항을 보시면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없을 때도, 증상 나오기 직전에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로 증상이 나오고 나서 직후에 또 많이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접촉을 삼가하고요. 그다음에 잠복기에는 음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상황에서 잠복기 음성이라 해도 안심하면 안 되고, 며칠간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모니터링 해야 되고, 다시 또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방과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